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융합 12 257쪽입니다. 그죠? 이 글은 전체 7문단으로 되어 있고 칸트 철학과 비유, 클리드, 기하에 관한 글이죠.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쭉 밑줄이죠.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문적 지식은 판단의 형식을 취하는데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판단에다가 동그라미. 18세기 철학자인 칸트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인물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칸트 동그라미. 인물에 대한 이론과 주장은 잘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모든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분했습니다. 전개 방식상 뭐라고요? 분류죠. 자, 분석 판단, 종합 판단 우리에게 생소해요. 글쓴이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정의해 줄 겁니다. 그렇죠? 분석 판단이란 네모해 주고요. 밑줄입니다.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 자,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주어 개념이 수어 개념을 포함하는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주어 개념 속에 수어의 의미를 갖다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뜻이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는 분석 판단인데 주어 개념인 총각을 분석하면 수어 개념인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따라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분석 판단은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 이외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 여기다 몇 줄이요? 경험 동그라미, 끝에 안타에다 동그라미. 총각이라는 개념과 미혼 남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판단이 필연적으로 참이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습니다. 역접적소 세모죠.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처럼 그렇습니다.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처럼 주어 개념 안에 수어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주어 개념에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판단은 종합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쭉 밑줄 합시다. 자, 주어 개념 안에 수어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끊어주고요. 주어 개념에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이는 판단은 자, 부가적인 정보 동그라미 하고요. 종합 판단 네모입니다. 전개 방식상 정의가 되겠죠. 총각의 개념은 키가 크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각 속에 키가 크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끊어주고요. 경험적 확인 동그라미 이 필요하다 밑줄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는 거짓이긴 하지만 만약 참이라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고 씁니다. 자, 거기다 밑줄입니다. 자, 거기 전체 밑줄입니다. 모든 총각은 키가 크다는 거짓이긴 하지만 여기서 끊어주고요. 만약 참이라면 동그라미 하고요.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고 씁니다. 지식을 확장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1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분석 판단하고 종합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1문단 소주제 잡겠습니다.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정의와 차이점.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쭉 밑줄이요. 왜요? 흐름을 잡기 위해서. 자, 칸트 나왔습니다. 이어서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구분한다고 씁니다. 자, 칸트 동그라미 하고요.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구분한다고 씁니다. 쭉 몇 줄입니다. 우리 선천적 지식 잘 몰라요. 후천적 지식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구분은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구분과 달리 그렇습니다.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다고 씁니다. 자, 밑줄 합시다.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 구분은 여기다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밑줄 하게 되냐면 명제 자체가 아니라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명제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다고 씁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 지식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선천적 지식이 뭐냐? 선천적 지식 네모하고요. 경험과 무관하게 알 수 있는 지식. 여기다가 쭉 몇 줄. 경험 동그라미 무관입니다. 자,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고 씁니다. 분석 판단에 포함된 용어들의 의미만 알면 된다고 씁니다. 이와 달리 그렇습니다. 세모죠. 그러면서 밑에다가 대조, 전개 방식상 대조가 되는 거죠.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후천적으로만, 즉 사람들이 까마귀를 경험한 다음에 알 수 있다고 씁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자, 모든 까마귀 검다는 밑줄 긋고요. 후천적으로만, 후천적 동그라미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즉 사람들이 까마귀를 경험한 다음에 알 수 있다고 씁니다. 쭉 밑줄 긋고요. 경험에다 동그라미. 결국 후천적 지식이 뭡니까? 자,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식의 형태를 후천적 지식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까마귀는 경험할 수 없기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와 같은 후천적 지식으로는 결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씁니다. 자, 후천적 지식으로는 동그라미 하고요. 결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여기다 쭉 몇 줄이요. 자, 보편성과 필연성이 이를테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동그라미, 필연적 동그라미. 그러면 이에 반해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선천적 지식은 어쩌냐?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 지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도 쭉 밑줄입니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선천적 지식이 동그라미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지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의 정의를 하고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주제 잡으시겠죠? 선천적 지식과 후천적 지식의 정의와 차이점. 됐죠?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자, 분석 판단은 분명히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고 씁니다. 쭉 밑줄입니다. 그러면서 분석 판단은 동그라미 하고요.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 동그라미입니다. 총각이 결혼했는지 알기 위해 총각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까마귀는 검다처럼 오직 후천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진술이 종합적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씁니다.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자, 후천적 지식으로 일단 봤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진술이 종합적이란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씁니다. 무슨 말인가 봐봅시다. 자,
이 진술이 종합적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문을 갖다 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자, 봅시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진술들은 수로에 나타나는 것, 검다, 이 주어에서 언급된 것, 까마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모죠. 칸트는 그렇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세 번째 범주, 즉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진술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진술이 있다. 여기까지 몇 줄입니다. 종합적 동그라미, 선천적 동그라미. 여기서 종합적이란 이야기는 주어가 스스로의 의미를 갖다 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라는 이 주어 속에 검다라는 의미를 갖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종합적의 형태는 결국 종합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진술이 경험과 무관하게 옳은 것임에도 분석 판단과 달리 낱말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어느 바깥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산문단에서는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들이 그 다음 문단에서 쭉쭉쭉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문단 보겠습니다. 칸트는 그렇습니다. 계속 칸트가 나오게 되네요. 칸트는 동그라미 하고요. 학문적 지식이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하. 학문적 지식이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여기서 끊어주고요.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선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종합적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거기 나오네요. 다시 말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문적 지식은 동그라미 하고요.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선천적 괄호 해주고 종합적 괄호 해주세요. 학교 내신에서 앞의 내용과 결부해서 선천적, 종합적 빈칸 메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천적인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것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칸트는 동그라미 하고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공리와 정리가 선천적이고 종합 판단이라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예시 형태가 되는 거죠.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 라는 명제는 확실히 종합적이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이다 그렇습니다. 자, 직선 이 주어에 짧다 스스로 부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고듬이라는 개념은 양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다만 성질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고듬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가장 짧은 거리라는 개념이 도출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적이죠. 한편 그렇습니다. 내용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환입니다.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다는 명제는 직관에 의해 절대적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확실성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선천적 지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선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종이에 점을 찍고 선을 그려보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도 전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다? 선천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인 종합 명제가 존재함을 보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칸트는 동그라미 하고요. 유클리드 기하학이 여기서 끊어주고요. 선천적인 종합 명제가 존재함을 보증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철학적 인식론은 것입니다. 자, 철학과 과학 발전의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칸트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학문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적 지식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주제 이렇게 잡겠습니다. 학문적 지식과 유클리드 기하학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문단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선천적이라는 믿음은 것입니다. 끊어주고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으로 끊어주고요. 칸트가 선천적으로 보았던 명제들이 결국은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던 점이 밝혀져서 무너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그 다음 볼 겁니다. 기원전 350년경에 쓰인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는 5가지의 공리가 그렇습니다. 수학 같은 데서 누구나 확실한 자명한 진리 형태를 공리라고 할 겁니다. 공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5번째 공리는 매우 복잡하지만 평행선 개념을 사용하여 직선 밖의 한 점에서 이 점을 지나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고 씁니다. 자, 이와 동치인 것입니다. 동치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렇습니다. 가져오는 것을 말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공리는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공리이다. 자, 평행선 공리를 검증하려면 그렇습니다. 평행선 공리, 누구의 공리입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공리죠. 그렇죠? 자, 검증하려면 두 직선을 무제한 느려야 하므로 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러한 공리들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5문단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출현된 겁니다. 출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6문단 들어갈 겁니다. 6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며 인간은 그러한 평면 위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후에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을 다루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동그라미 하고요. 평면에다가 동그라미를 다루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구를 완전한 구라 생각하고 이와 같은 구면에 적합한 기하학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렇습니다. 구면 위에서 직선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구 중심을 기준으로 구면 위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대원을 그렸을 때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것입니다.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대원의 일부가 되고 없습니다.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대원의 일부가 되고 없습니다.
이러한 대원의 일부를 구면의 직지선이라고 한다고 씁니다. 자, 여기 밑줄 한번 해보죠. 두 점 간의 대원을 그렸을 때 밑줄,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대원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대원의 일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대원을 이루고 있는 곡선을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대원의 일부를 구면에 뭐라고 한다? 직지선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원의 일부를 구면에 밑줄하고 직지선 네모하고요. 정이라고 적어줍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은 대원을 직선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따라서 구면에서 직선은, 자, 따라서 여기다 세모하고요. 밑줄 한번 합시다. 구면에서 직선은 유한한 길이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길이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왜요? 대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한한 길이를 갖는다. 유한에다 동그라미입니다. 또한 세모죠.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면거리라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면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지선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 모든 경선과 적도를 통과하는 위선은 그 자체가 대원이므로 직선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구면 위에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북극에서 적도로 내려오는 경선 두 개와 그 둘을 연결하는 적도상의 선분을 취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게 된다. 그렇습니다. 왜요? 이 삼각형이 구면 위의 삼각형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세모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렇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끊어주고요.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평행선 공리하게 되면 유클리드 기하학이 되겠죠. 그렇죠? 지구 표면에 그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삼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렇습니다. 삼각형의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는 변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180도에 가까워지지만 그 크기가 커질수록 180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구면 위에서 성립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구면 기하학이라고 한다. 밑줄 그어야 되겠죠. 구면 위에서 성립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밑줄하고요. 구면 기하학 네모입니다. 왼쪽에 뭐라고요? 전개 방식상 정이라고요. 어디다 동그라미 하신다고요? 구면 위에서. 구면 동그라미입니다. 한편 내용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말 안장 모양의 공면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쌍곡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다고 씁니다. 한편 세모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말 안장 모양의 공면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밑줄하고요. 쌍곡 기하학 네모. 그 다음에요.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다. 작다에다 동그라미하고 쭉 몇 줄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결국 구면 기하학이죠. 전체적으로 구면 기하학에 뭐가 나왔는가요? 특징들이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질문 나옵니다. 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온 후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평평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휘어 있음을 보였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 긋고요. 아인슈타인 동그라미.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에 대한 기초 이론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밑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비유클리드 기하학 여기다 동그라미에서 찾았다. 밑줄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은 철학에서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과학에서 발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영향과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상이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금 주제라든가 제재라든가 전개 방식,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실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부분은 칸트 철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단에서 종합하는 형태로 보게 되면 자, 제재 부분은 칸트 철학, 마찬가지로 주제처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전개 방식은 이 비문학은 철학과 기하학의 융합 지분입니다. 자, 칸트 철학을 먼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분석 판단이라든가 종합 판단이라든가 선천적 지식이라든가 후천적 지식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융합 12까지 독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능 완성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뵙는 날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더불어서 할 테면은 파이팅 한번 하시게요. 저는 수능 완성 부분에 대해서 자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시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